그 부산저축은행 일반 대출인데 다른 건 기소하면서 그 외에 이 대장동 대출만 봐줬습니까? 한테 커피는 왜 사주셨어요? 그럼 왜 타주셨어요? 저는 그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참. 희한하네요. 갖다 붙이려고 10년 전 것까지. 3부터 저는 윤석열 게이트다 이게. 윤석열이 몸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장동 사건의 뿌리가 윤석열 후보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음성 파일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에게 누명 씌우기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한 주장은 거짓 정치 공세인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당장이라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것입니다. 대장동의 뿌리인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를 덮어준 몸통이 결국 윤석열 후보였다는 사실이. 자, 뉴스타파가 보도한, 확인도 안 하고 보도한 이 가짜 뉴스가 점점 공중파, 일간지에 퍼져 나가자 어떻게 됐죠? 석고대죄하랍니다. 결국은 윤석열 게이트랍니다. 자, 이 과정. 김만배 씨의 입에서 시작된 가짜 뉴스. 6개월 전에 인터뷰를 했어요. 묵혔습니다. 그리고 대선 3일 전에 터뜨렸고 그게 언제였느냐? 3일 전 밤 9시 40분에 기사가 뜹니다. 근데 이 밤에 올라간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자, 어떤 과정을 통해서 퍼져나갑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조우영 씨가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윤석열 당시 검사가 나타나서 직접 커피를 타줬다. 이 녹취가 담긴 뉴스타파 보도 지난 3월 6일 오후 9시 40분에 보도가 됐습니다. 예. 일방 주정이었는데 해당 기사를 경향신문이 오후 10시 54분, 또 한겨레가 이어서 오후 11시 27분, 오마이뉴스가 또 자정이 지난 12시 37분에 차례로 이 뉴스타파 내용에 대해서 인용 보도를 했는데요. 예. 이 밤사이에 기사를 쓰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파급력이 크다고 판단을 했는지 바로 저렇게 밤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진보 성향의 언론 단체들이 인용 보도를 했고요. 또 해당 보도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신학림 씨의 진술이었지만 별다른 확인 없이 그대로 그 발언에 대해서 일단 받아 쓴 건데 당시에는 윤석열 후보 측의 반론도 담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월 2,000명이 이용하는 국내 커뮤니티에서 이런 보도들을 토대로 윤석열의 봐주기 수사가 시작이었다. 이런 제목의 게시물들이 잇따라 올라왔고요. 당시에 한 2,000여 개가 넘는 추천이 붙어서 추천 순으로 보기를 했을 때 상단에 이 글이 장시간 노출되는 그런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 추천 수가요. 조회수보다 많답니다. 그러니까 그 기사를 읽은 조회수보다 추천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지금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이 2번 이상 클릭을 눌러서 추천을 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파급력을 높이는 시도가 있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혹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누군가 이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퍼뜨린 것 아니냐라는 의심도 가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주요 일간지, 방송사가 그냥 확인도 안 하고 보도를 한 것. 이 과정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JTBC나 경향신문 얘기를 지금 조우영 씨가 하고 있잖아요. 거기가 언론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무리죠. 맞는데 언론에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다. 그러니까 언론이라고 다 같은 언론은 아니다. 아마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대목인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사실 이 사건의 주역은 윤석열 검사가 조우영 씨를 만나서 커피를 타줬다 안 타줬다 이런 부분이에요. 예. 그러면 적어도 기사의 요건이 되려면 윤석열 검사한테 한번 물어보든가 조우영 씨한테 물어보지 않으면 나머지 신학림 씨나 아니면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제3자예요. 그렇죠. 그냥 카더라잖아요. 카더라. 카더라는요. 법정에서도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적어도 기자라면 기자의 기본적인 윤리 그거는 이 당사자, 이 기사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코멘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전혀 무시했다. 하는 게 뉴스타파의 문제고 그다음에 그 무시한 기사의 요건이 되지 않는 것을 다른 경향신문, JTBC 이런 데에서 무차별적으로 베껴 썼다 하는 거는 무슨 의도를 갖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관련자들이 아마 사전에 뭔가 조율을 한 것 아니냐, 컨트롤 타워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을 품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출마한 선거에서요. 역시 선거 직전에 상대 후보를 겨냥한 가짜뉴스는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성남시장 재선에 나설 때였습니다. 이때는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이게 이제 그 대장동 천화동인 7호 소유주죠. 배모 씨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허위 제보를 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 당시에 형수 욕설 파일로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다소 불리한 여론이 형성이 되던 시점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당시 이 YTN 기자였던 배 씨가 상대 후보였던 새누리당 신영수 후보 동생이 형수 욕설 불법 파일을 유포해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다. 이런 허위 정보를 대장동 민간 개발 업자들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배 씨가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 이제 회사 후배 기자에게 전달을 했고 선거 하루 전인 6월 3일에 이 내용을 담은 소위 오보가 나왔다는 건데요. 해당 내용은 정진상 전 실장 뇌물수수 혐의 공소장에도 나오는데 이 대표는 당시에 이 해당 기사를 SNS에 올리고 이분의 그러니까 상대 후보였던 신영수 후보의 도덕성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다 이런 내용을 포스팅하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당시에 신영수 후보 동생이 해당 혐의와 관련해서 송치된 사건은 없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거 하루 전에 이때는 선거 하루 전에 검찰에 송치됐다라는 보도가 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바로 그 당시에는 성남시장이었죠. 바로 반응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관련돼 있었느냐? 유동규의 진술에 의하면 정진상부터 시작을 해서 뭐 김만배 그리고 유동규 자신, 남욱 이렇게 연루가 됐고 나중에 1,000만 원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다고 했죠? 120억. 120 몇 천만 원을 벌었다는 이 기자가 본인이 직접 쓴 것도 아니에요. 다른 동료, 선배 기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선배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변호사까지 지원을 해줬습니다. 자, 이 당시에 가짜뉴스 확산에 관여했다고 실토를 한 유동규 전 본부장, 이렇게 당시 상황을 얘기했었습니다. 정진상이 언제 나오냐 계속 하고 있어. 네. 그러니까 또 이쪽에서 뭐냐면 캠프에서 이제 부대들이 SNS 작업을 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다가 그날 그거 보도되자마자 쫙 뿌리고. 자, 그리고 이 당시에 처음에 뉴스가 나간 뒤에 나가자마자 몇 시간 안 돼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즉각 반응을 합니다. 2시간여 만에 해당 기사에 링크를 걸고 저렇게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 신영수 후보 친동생 불법 음성 파일 유포 혐의 경찰 수사 후 검찰에 송치했다. 송치하지 않았거든요. 송치했다. 그리고 도덕성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그러니까 상대 후보의 도덕성을 거론한 거예요. 이 가짜뉴스를 근거로 선거 전날 그리고 당선됩니다. 이 성남시장 당시 가짜뉴스 사건과 또 이 대선 후보 당시의 가짜뉴스 사건 유사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만배가 연결고리에 있거나 주도한 사건이었고 당시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여론이었습니다. 그걸 뒤집으려 했던 선거 직전의 상황이었고 또 언론 보도가 나가니까 이재명 후보가 보였던 반응까지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 더 있죠. 결국은 상대 측에서 반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시점.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대선 사흘 전, 그리고 2014년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 하루 전. 이렇게 돼서 상대 후보가 설령 반론을 제기한다 할지라도 그 공방이 벌어지기 전에 투표가 이루어지는 그렇죠. 그런 절묘한 타이밍을 계산했다. 그리고 구조가 모두 똑같다라고 하는 걸 보면 그래서 제가 자꾸 사실은 김만배 신앙님 인터뷰를 2022년 3월 6일에 3월 6일은 더군다나 일요일입니다. 예. 그때 보도하게 된 그 경위에 그게 김만배 씨 혼자의 기획이 아닐 거다 하는 제 나름대로의 추측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2014년에 이미 그런 상황이 있었고 지금도 완전 판박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배후 누가 있을 가능성, 이걸 제가 계속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희도 이 업계에 엄청나게 오래 종사했잖아요. 10년 넘게 언론 제가 종사했기 때문에 이런 업계의 시스템이 저렇게 김만배 씨나 이런 사람 한 사람의 그 기획으로 많은 사람이 속아 넘어가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속아 넘어가려고 하는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게 정치권과 연결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검찰이 그런 부분을 들여다볼 걸로 보는데 여하튼 제 개인적인 생각은 김만배 씨 혼자의 작품이 아닐 거다라는 쪽에 저는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도 뭐 선배님만큼은 아닙니다만 한 30년 가까이 이제 언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참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본인이 기사를 쓴 것도 아니에요. 자, 이 배모 씨도 자기가 김만배 일당한테, 대장동 일당한테 부탁을 받고 선배한테 기사 써달라고 마치 제보인 것처럼, 그리고 지금 신학림 씨도 본인이 자기 이름으로 뉴스타파에다가 기사를 낸 게 아니라 마치 인터뷰까지 합니다. 그리고 다른 기자 이름으로 기사가 나갑니다. 중간 역할을 해요. 기사 청탁을 기자가 한다. 이건 기자 인류로서도 상당히 부적절한 거 아닙니까? 기사 청탁을 하고 실제 뭐 본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100만 원 돈 봉투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배모 기자가 예. 그렇게 얘기한 걸 보면 그건 뭐 돈 받고 쓴 일종의 청부성 기사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 그 기사를 보도한 그 기자가 과연 이게 가짜 뉴스라는 걸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렇죠. 대목이에요. 저는 그 적어도 아무리 동료 기자가 그걸 제보했다고 할지라도 사실 확인을 했어야 하는 의무가 보도하는 기자한테 있는 거예요. 예. 기자만 있습니까? 데스크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 가짜뉴스 생산 과정에서 다른 기자에게 기사 써달라고 부탁 또는 그들의 주장대로 제보라고 하죠. 제보한 사람, 이 핵심 인물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상당한 이익을 챙기잖아요. 예, 일단 이 배모 씨 천화동인 7호 소유주가 되면서 이 대장동 개발에 1,000만 원을 투자하고 121억 원 이상 이익 배당을 받은 걸로 알려져 있죠. 또 기사를 쓴 YTN 기자는 배 씨에게 100만 원을 받고 또 향후 신영수 후보로부터 고발을 당하니까 변호사비도 이 배 씨가 대신 내줬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신학림 씨도 책 3권에 1억 6,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대장동 일당이나 김만배 씨는 선거 직전 이 같은 가짜뉴스 유포, 대체 이들은, 자, 홍석준 의원님, 네. 대체 이들은 이 가짜뉴스로 무엇을 얻으려고 했던 걸까요? 당연히 이제 그때가 선거 막판이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치열했고 결과적으로 0.78%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결국은 그 0.78% 차이 나는 것이 이런 어떤 가짜 뉴스에 의해서 영향을 저는 굉장히 많이 받았다. 그걸 이제 다시 회복하고 사실 설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2014년도 성남시장 선거 때하고 너무나 비슷한 게, 참여하고 있는 사람도 비슷하고 프로세스도 비슷하지만 그리고 소재도 비슷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2014년도 성남시장 선거에서 형수 욕설 문제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후보에게 가장 아킬레스 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대선 때는 가장 아킬레스 건이 대장동 건이었습니다. 예. 그 대장동 건을 이제 바꿔치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도했고, 2014년도는 또 형수 욕설 건을 또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은 정말 명백하게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 그 중에서도 대선을 이렇게 조작을 한 헌정 질서를 파괴한 정말 중대 범죄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만배에게는 이미 성공을 했던 기억이 있었던 겁니다. 성남시장 선거 때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개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동규의 표현에 의하면 공을 세웠잖아요. 성남시장 재선에. 그리고 대선 때 더 불리하니까 이 가짜뉴스를 카드를 들고 나온 것 같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선 3일 전이라고 해서 이제 주로 이야기하는 게 반박이 불가능한 시간으로 이것을 공개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으면 적어도 일주일 전, 한 10일 전에 했어야 하고, 이 문제가 결정적인 어떤 영향을 주려고 했으면 대선 후보 3차 토론 전에 이 이야기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제 유수타파가 이 기사를 최종적으로 이제 선택해서 한 게 대선 3일 전이었긴 했지만, 이 과정에서 뭔가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건 그냥 우리의 주관적 추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 2차 토론에서 커피는 왜 타줬어요? 이런 이야기를 묻는 거는 2월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3월 6일 날 보도를 보고 한 게 아니고요. 그 전에 남욱의 진술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조우형에 관한 이야기는 이미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그게 이미 보도가 상당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11월 달에 이미 그런 부분이 보도가 나와 있었고, 거기에서 보면 이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이
대출 비리를 박영수 특별검사와 윤석열 검사, 그러니까 당시 중수 이과장 이런 부분에 연결되어 있어서 그때 당시 이 부분만 수사하지 않았다는 점이 계속 부각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우영 씨가 대출 알선을 하고 처벌을 안 받은 점, 이런 점을 추적해 나갔던 과정에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의도를 가지고 가짜 뉴스다, 이렇게 지금 이제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하는 건 현재 검찰의 주장이나 수사의 그 결과에서 지금 그렇게 보여지는 거지, 객관적인 어떤 진실, 실체의 여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조우영 씨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알려졌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그때 커피를 왜 타줬냐고 윤석열 후보한테 TV토론에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방점을 찍은 건 김만배의 육성 인터뷰가 나왔다는 거고, 그건 3일 전에 나온 거고, 그다음에 조우영 씨는 검찰에서 이미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검찰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검찰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당시에 보면 이 수사의 과정이 돈을 쫓아서 수사를 한 게 아니라 녹취를 가지고 말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서로 주장들이 다 겹쳤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이런 주장, 저런 사람 저런 주장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마지막에 어쨌든 여러 가지 취재 결과가 있지만 김만배의 육성 녹취록이 마지막에 이제 나온 건데, 그 과정에서 2021년 9월 15일 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그것을 녹취를 했는데, 이게 그동안 6개월 동안 왜 묵혀 있다가 마지막 3일에 나왔는지는 좀 더 수사 과정이나 또 나중에 이게 만약에 기소된다면 재판 과정을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이런 거예요. JTBC가 보도한 게 2022년 2월 21일하고 28일하고 두 번이거든요. 근데 그 보도가 이제 그건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에요. 그걸 기반으로 보도를 하니까 당시 윤석열 후보 측에서 반론을 제기했어요. 조우영을 윤석열 검사는 본 적도 없다라고 반론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게 공방이 벌어지고 있었죠. 한 일주일 전쯤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문제를 삼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요. 제가 보기엔. 공방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그 며칠 뒤인 그 3월 6일에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이건 녹음 파일이니까 결정판이다라고 해서 한 번 더 지금 그 일종의 폭로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열흘 전 정도부터 저는 이게 실행에 옮겨졌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보도가 나갔을 때 기자의 양심을 걸고 이 기사의 사실만 보도했으면 그나마 문제가 덜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뭐 생각이야 다르고 취재 방향이야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신학림 씨는 1억 6천만 원 책값이라고 받았습니다. 이게 통상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의 한 의원은 김만배 정도라면 이 정도는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김만배라는 사람은 50억도 그냥 주는 사람이에요. 특한 면이 있는데요. 50억 클럽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예. 50억도 주는 사람인데 뭐 1억 정도야 줄 수도 있죠. 그것도 뭐 책값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저는 자, 김만배 정도의 돈 많고 통 큰 사람 뭐 1억 6천만 원은 문제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안민석 의원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50억 클럽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박영수 전 특검하고 곽상도 전 의원 두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다른 네 사람은 아직 수사가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건 뭐 결정적인 증언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자, 그럼 이 50억을 김만배가 이제 그냥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줬겠습니까? 저는 그냥 줬다고 보지 않고요. 곽상도 전 의원 사건 때도 그랬고 박영수 전 특검도 박영수 전 특검이 뭔가를 해준 대가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50억 클럽에 해당하는 정도라고 김만배 씨가 평가를 했기 때문에 줬거나 아니면 약속을 했다고 보고, 바로 신학리 씨 건도 1억 6,500을 줬는데 이게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책 3권 값이잖아요. 적어도 자기들끼리는. 그래서 이 3권 값을 대가로 줬기 때문에, 근데 3권 값에 1억 6,5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책 3권이 어떻게 1억 6,500이 되겠습니까? 실질적인 대가는 뭐냐? 바로 가짜 인터뷰의 실질적인 대가다. 검찰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이거 아마 나중에 법정에 가도 인정될 가능성이 좀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예. 참고로 국회의원들도요, 출판기념회라는 걸 합니다. 이때 받은 책값이 과도하다. 이거 유죄 판결 나온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와 김만배 씨의 그 석연찮은 움직임 또 있습니다.
바로 이 단어로 연결됩니다. 공산당. 민간 투자사들은 자기들 예상 이익이 줄어드니까 저의 인가조건 변경 조치에 사실 불만이 매우 많았습니다. 저번에 재판에 이 투자회사 대표가 법정 증언에 나와가지고 정말 저보고 빨갱이 같다, 공산당 같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게 빨갱이식이라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자,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나보고요 공산당 같다고 할 정도였다니까요. 이런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 다음 날 불과 하루 차이로 이번에는 김만배 씨의 인터뷰가 공개가 되죠. 네, 이 인터뷰가 이뤄지고 녹음된 날짜가 그러니까 2021년 9월 15일인데요. 이 하루적인 14일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도로공사 비용 등을 추가 부담시켰다면서 투자회사 대표가 법정에서 저보고 빨갱이 공산당 같다고 했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이 성남시가 공산당이냐 이런 불만이 나올 정도라는 취지였는데 김만배 씨가 다음 날 이 허위 인터뷰에서 이재명이 터널 뚫어라, 배수지 해라 이래서 내가 욕을 많이 했다. 공산당 같은 사람이라고 했다. 이런 비난 내용이 이 녹취에 담긴 겁니다. 때문에 이 검찰은 대장동 의혹이 보도되자 대비 차원의 인터뷰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점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하지만 이재명 대표와 김만배 씨 두 사람은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라며 그동안 관계를 계속 부인해 왔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게 김만배 화천대유 회장이랑 어떤 사이신지 인터뷰 한 번 한 게 전부인지. 저를 인터뷰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제가 그분이 법조팀장 한다는 정도 알고 있죠. 김 씨랑 한 번도 만나신? 네, 만난 일 없습니다. 그분에 대한 설명 계속 엇갈린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분은 전혀 없고요. 그런 말 뭐 한 기억도 없습니다, 사실. 뭐 맥락을 들어봐야 아는데 그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이재명 지사랑 친분 부인하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분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뭐 특별한 관계도 없고 한 번 만나봤습니다. 옛날에 이 인터뷰 차. 나중에 김만배 씨는 이 그분에 대해서 조우영 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유동규다. 알았지? 자, 김만배 씨는 가짜뉴스가 나간 뒤에도 멈추질 않습니다. 자신이 하지도 않은 발언으로 가짜뉴스가 만들어지자 괴로워하던 조우영에게 김만배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영아, 너도 먼 곳으로 가라. 형처럼 뚜벅뚜벅 걸어가. 나중에 돌이킬 수 없을 땐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아니겠느냐. 자, 김만배의 큰 그림이라고 할까요? 대체 뭐였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지금 김만배 씨가 말한 그 이제 의의를 보면은 재밌는 게 그분 이야기를 하는데 천하동인 1호 절반도 그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누구를 향한지 저희가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만배가 지금 이제 그 조우영한테 결국 너도 또박또박 가라. 특히 이제 광야로 가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 결국 이제 광야라는 것은 옛날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막바로 갈 수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광야에서 40년 헤매다가 결국은 뒤늦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만큼 이제 방향 감각을 잃고 혼돈에 빠지는 곳을 상징적으로 좀 광야로 많이 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허위 인터뷰를 통해서 대선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었던 대장동 논점을 뭐 허리는 이런 어떤 상황을 그 김만배는 이제 광야라는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광야는 결국은 다 허려지기 때문에 나중에 부인하면 된다. 그리고 조우영한테 괴로운 조우영한테 결국은 다 부인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이제 그 이기게 되면은 우리는 그때 당연히 이제 뭐 문제가 되더라도 빨리 나올 것이고 대장동으로 많은 이득을 보기 때문에 뭐 이런 거 가지고 괴로워하느냐 이런 전체적인 어떤 맥락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아주 이제 추상적인 표현인데 당시 상황은 아마 그랬을 겁니다. 돈은 지키고 싶고 또 수사는 안 받아대고 그런데 대선에 가장 큰 쟁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의연하게 대처하자. 자기들끼리는 그런 식의 어떤 주고받은 대화라고 보는데 당시 이제 김만배 씨가 여기 그 인터뷰한 기간이 9월 그러니까 2021년 9월 15일인데 그때는 사실 여야 대선 후보가 누구로 확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을 예를 들어 윤석열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당시에 우리는 인터뷰를 하자 이렇게 기획해서 인터뷰를 서로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지금에 와서 이 부분을 이제 다시 김만배 씨의 어떤 구속 만기 기간이 와서 오늘 아마 심사를 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검찰 측으로부터 김만배의 구속 만기를 연장을 더 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어떤 언론에 지금 현재 이런 보도를 집중적으로 흘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가짜 뉴스 여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참고로 이 가짜 뉴스 생산 과정에 민주당의 어떤 관여 이 부분은 아직까지 밝혀진 건 없습니다. 민주당도 당연히 관련성이 없다라고 기사가 나와서 그렇게 반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성남시장 선거 당시의 가짜 뉴스는 이 배모 씨의 검찰 진술을 통해서 나중에 드러났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